이렇게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도 광화문에서 그 열기가 없었으면 대한민국 지금 윤석열 정부 탄생 못했을 거고, 그 주류 세력이 바로 기독교 세력인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앞에 아직 잠볼 정리뿐만 아니고 거대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거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반듯한 나라로 다시 건국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전투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2012년도에 제 인생에서 전체를 볼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2012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12년도에는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8월 달에요, 인천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재산에는 간첩단이 적발이 됐죠. 그때 그 수사 과정에서 이게 자료가 다 드러났는데요, 북한의 2255국이라는 대남 공작 기관에서 지령을 내렸어요. 2012년도 총선 대선에서 적극 개입하고 그때 방법은 이러이러해라. 자, 민노당을 통진당으로 확대 개편하고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해서 총선 대선에서 승리하라고. 그 이미 언론에 다 노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정치권도 그 문제 시비 하나도 안 걸고 놔뒀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바로 야권 연대 결성식이 이루어졌고 총선에서는 이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 당선되고 220만 표 얻고, 그다음 국민의 10.3%가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과 통진당 이석기 그룹이 주도하는 통진당이 드디어 강력한 정당으로 등장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대체가 대선까지 임한다면 바야흐로 문재인과 이석기의 공동정권이 등장할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사는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5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통진당 내의 비례대표 부정 문제 때문에 그것이 다 언론에 노출이 2~3개월 이상 노출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그때서야 깜짝이 아니 통진당이 보니까 심각한 종북 세력이 거기에 또아리를 들고 있었네. 그래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야권 연대가 깨지고 겨우 문재인 대통령 혼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에 2%가 문재인한테 박근혜 후보가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부랴부랴 그런 어떤 컴퓨터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막 알려가지고 겨우 지팡이 짚고 노인네들이 어떤 군인들이 나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겨우 골든 크로스 일어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북한에 의해서 지금 대통령이 결정되고 하는 심각한 체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강제로 끌어내려지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될 때 한 번도 선거 과정에서요 문재인에 대한 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평창 올림픽 때 여론조사를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의 지지율이 나요? 80%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북한 체제로 통일하는 연방제 통일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국민들이 사상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사태 때문에 빚어진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법이 몇 개나 바뀌었냐? 4,025건의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8만 건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안 하나 안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시키는 그 엄청난 독소 조항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홍콩 사태가 있었죠. 송환법이란 법률 하나 때문에 인권이 이제 침해를 당한다 해서 그걸 반대하기 위해 700만 명의 홍콩인 중에 200만 명이 뛰쳐나온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는데도요 49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와 같은 지금 엄청난 지금 체제 변혁적 의도를 가진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이렇게 체제 바꾸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니까 자유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는 거 아니냐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정권을 만드는 과정, 사회주의 체제로 확립되는 과정이 10년 걸렸는데요. 그때 다 사람 죽이고 한 거 아닙니다. 토지개혁할 때는 토지개혁령이라는 합법적 법령으로 그 다음에 중요산업 국유화령으로 모든 법률적 조치로 체제를 바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 자유민주주의 지켜지는 상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이미 뒤집어진 상태, 거기다가 법제화 작업이 다 끝나서 상당 부분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현재 사실상 적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지금 현재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169석, 그런데 그 169석 안에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뜻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데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 아닙니까? 이미 대한민국 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 배후에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경기동부연합의 양경수가 위원장입니다. 그렇다는 뜻은 민노총도 결국은 종북 세력과 배후에 북한이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육, 정교조와 교육감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의 모든 진지는 그들의 손에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런데 지금 마을이 위험한 겁니다.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험 상태에 빠진 것일까? 2021년도 2월 달에 이제 김승규 국정원장님 하셨던 그 장로님이 그 주민자치기본법 그걸 한번 분석해 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대한민국의 체제는 그냥 끝장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은 마을을 장악한 20년 이상 계속 장악해간 좌파 마을 활동가들에게 모든 대한민국의 3,500여 개의 읍면동의 통치권을 장악해주고 그들이 일반 주민들을 옥죄할 수 있는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주고 모든 그들의 손아귀에 경제권도 장악하고 이제는 국가 소유 부동산,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도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에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사업할 수 있는 권한, 엄청난 돈과 권력을 장악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하부 구조는 완전히 좌파들이 모든 걸 장악하도록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만들고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다니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정치를 이야기하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겨우 이제 저지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바로 우회적 방법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3,506개 중에 행안부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 개냐고. 그랬더니 현재 이 실시되고 있는 어떤 읍면동 수는 1,244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 심각합니다. 어떤데요? 그랬더니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동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이거 공산주의 세력들이 장악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뭐냐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갔더니 막 환영을 하더랍니다. 환영을 하는데 갑자기 발언하는 게 좀 내용이 자기들하고 틀리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당을 지지하냐고 물어. 그래서 국민의힘 당을 지지한다고 하니까 그 위원들이 얼굴이 싸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쫓아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우리 우파들도 거기에 주민자치회 회장도 들어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실제 들어가서 쫓겨나간 사람 많습니다. 안 나가? 그러면 고소고발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선거 때 되면 그들은 뭘 할까? 지난 대선 때는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보면 바로 그들 더불어민주당을 선거운동하는 운동원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지난 대선 때요, 전북에서 마을 활동가 15,000명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은 얼마나 될까요? 전북에서만 15,000명이면.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뭐냐면 아무리 좌파들이 위험하다, 마을을 장악했다라고 해도 조직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모래 아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자유마을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야, 혁명적이다. 인류 자유민주주의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다. 왜냐? 지금까지 우파단체들은 다 관변단체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이니 자유총연맹이니 그 다음에 민주평통이니 이와 같은 것들이 새마을운동협의회니 이게 다 정부의 자금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조직이지 순수 민간 조직이라 하기 어렵죠. 정권이 좌파한테 넘어가니까 순식간에 그 조직은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고 함으로써 좌파들과 대결하는 그런 시스템 조직화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문재인 5년 동안 우리는 절감했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나 살아날 수 있는 거대한 역사의 거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유마을에서 마을 단위에서 좌파들이 그동안에 모든 마을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들이 우리가 장악해서 뭘 하냐? 이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주민들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이야. 지금 모든 어떤 진지들이 장악당했어.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이 법률을 다시 원위치 시키려면 국회를 장악해야 돼. 200석을 얻지 않으면 안 돼. 그거를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조직을 통해서 유권자를 깨우면 반드시 총선에서 200석 얻을 수 있어.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유권자 그룹을 3천만 명을 모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첫째, 정당들이 우리한테 숙이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우리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력한 국민의 힘이 바로 원하기 때문에. 흩어진 국민의 힘은, 흩어진 국민의 소리는 모래알이지만
이렇게 모여진 국민의힘은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유마을 운동에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자유마을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당 같은 경우에서는 국민들의 요구, 우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힘을 가지고 정당을 움직이고 또 많은 분들이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유능한 마을 활동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을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키고, 또 지방의원들이 또 어디로요? 도지사로, 자치단체장으로 진출시키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으로 진출시키는 이런 충원 루트를 통해서 우리 우파들이 원하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굴하는 그런 인재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자유마을 운동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국민의힘당의 어떤 당대표를 지금 뽑는 과정에서 보나, 또 최고위원 과정에서 보나, 또 선거 때 공천 과정을 보나 실망스러운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충원 루트를 확보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자유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은 사상적인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나라,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익의 나라죠. 우익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우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도 살아있고 간첩은 여기서 되면 안 되고 종북적 반체제 사상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틈엔가 반체제 세력이 서서히 모든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뭐냐면 선거를 통해서 그들이 정권을 잡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고, 체제가 전복되는 사태가 이제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지금 뭔가 우리가 지금 홀려가지고, 지금 홀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반체제 세력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냐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1990년도 전후에 동구공산권, 소련과 같은 동구공산권이 이제 무너진 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승리했다, 공산주의는 이제 갔고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모든 게 다 이제 이 인류 역사는 그렇게 승리했다고 확신하면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하는 반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지금 색깔론 또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고 매도를 하면서 반공을 공산주의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어떤 경계심을 다 해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뒤에 그 사상은 국가가 무너진 거하고 사상이 없어진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그냥 잊어버리고 방치하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아무도 선거 사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2020년도 총선을 보시면 우리 국민의힘당이 그때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얻는다고 자부를 했습니까? 180석까지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03석. 완전히 자멸했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금 종북적 주사파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유사 세력과 합해서 한 180석을 얻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지금 모든 법령이 지금 다 반체제 법령이 막 통과되는 이러한 비참한 사태에 이르게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우리가 지금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문재인 정권의 사상적 실체, 더불어민주당을 주도하는 주사파의 사상적 실체를 반드시 국민들한테 깨우면 우리가 오히려 180석, 200석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장담했어요. 그런데 선거 때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제가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말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들었습니다. 유권자만이 대한민국 살린다. 16페이지. 또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또 하나는 공산주의 왜 위험한가. 그 다음에 좌파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허물기. 이런 어떤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자비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한테 선거 때 쓰라고 줬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쓴 흔적이 없어요. 창고에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금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의힘당이 이번에 2024년 총선을 할 때 어떤 총선 전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과거에 진 전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승리하는 전략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상을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냥 우리는 앞으로 국민 여러분 앞으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국민의힘당에다가 200석을 주시면 복지를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공약하고 선거운동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 이석계를 배후에 있는 그들이 지금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표를 주면 대한민국 체제 무너집니다. 북한 체제로 연방제로 통일하는 걸 원하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걸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사상적인 문제를 국민들한테 깨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선거보다도 국민들에게 사상적 실체를 알릴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거라는 목적을 200석을 앞두고 200석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지금 국민들에게 마을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유마을 조직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암세포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불이 났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체제 위기를 마을에서도 지금 좌파들이 장악하면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좌파 주민들이 북한군과 합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익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진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6.25 때 겪었던 그 비참한 마을에 있는 상황들이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주면서 지금 그 주민들을 깨우는 사상적으로 각성하는 노력을 전개한다면 반드시 저는 국민들은 거기에 호응하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유마을 발대식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도 나라가 너무 위험해요. 강의를 들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안 되겠어. 친구들 데리고 와야 되겠어. 지금 밑바닥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유마을에 참여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아니면 인맥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걸로 지금 그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 지금 6.25 전쟁 때 겪었던 마을의 그 슬픈 사연들이 바로 우리 지금 마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바로 국민들 그 주민들로 하여금 안 되겠다. 자유마을에 가서 내가 이름에다 올려야지 하면서 걸어 참여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모이면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역사를 바꾸고 반체제 세력들을 몰아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성공 경험과 모델을 지금 무너져 있는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세계사적인 어떤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선구적인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요 각 곳곳에 가보니 지금 현재 어떤 분은 김천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제 강의를 듣고 소책자를 보고 해서
자기만의 이 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보니까 어떻던가요? 효과가 100%래요. 그냥 팍팍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의 한번 슬쩍 듣는 거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큰 책자를 보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요거는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일어난 그 사상전, 그것이 지금 다시 대한민국의 마을에서 좌파들이 장악하면 그 비참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경종과 실제 이와 같은 마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5명쯤 모여가지고 줄을 껐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별로 서로 토의를 합니다. 경험담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도 하고 또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토의하는 것을 서기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그런 실제 사례들 집을 모아가지고 이 책자와 사례집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주민들을 깨울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고 공산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로 흡수된다면 가장 피해를 볼 대상은 기독교입니다. 그거는 6.25 전쟁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일 뿐 아니라 기독교를 수호하고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리고 수호하는 그런 역사적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